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9회 꿈의 해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리랑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저는 여행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와 신비로운 거에 관심이 있는 마크입니다. 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포스입니다. 전자기기와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저번 주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저번 주에 되게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딱 가운데 선거 다들 잊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들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를 시행하셨겠죠? 다 했죠.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저 이번 주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한참 전에 투표한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어제 또 저희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바로 오늘 녹음을 하죠. 오로지가 구독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시간 동안 토의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축하 한번 하고 갈까요? 그래도 네, 그럴까요? 마크님의 목표를 딱 이뤘잖아요. 아니, 그쵸, 제가 그쵸. 목표를 딱 목표라기보다- 적고 왔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공동 목표 한번 네. 얘기하시죠. 아니 이게 저희가 팟빵에서 4월 추천 팟캐스트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방송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 팟캐스트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1년 안에 한 1000명 정도는 생각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460명이 구독해주시고 계세요. 거기다 이제 뭐 오디오 클립이나 애플 팟캐스트 다 합하면은 거의 2000명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4달 만에 더 재밌고 알찬 오로지를 위해서. 그러면 또 잠깐 써주신 댓글 하나 읽고 시작해볼게요. 특별히 나폴스님을 딱 명명하신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윙님이네요. 반짝반짝 빛나시길. 어제부터 몰아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나폴스님 같은 나폴스님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나폴스님 같은 초등교사로서 너무 반가워요. 흐흐. 저는 아직 신규라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언젠가 동료 선생님으로 뵙고 싶어요. 오로지 오래오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트윙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윙님. 팅님. 그럼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제는 미스터리예요. 제가 또 주제를 딱 정하면은 항상 정의부터 찾거든요. 저는 단어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스터리가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미스테리가 아니고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신비, 불확실, 애매함, 수수께끼를 뜻하며 불가사의라고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이나 사건을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죠. 미스터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 이런 것도 떠올리곤 하는데요. 저는 가장 신비롭고 해석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마크님도 자기 자신이 제일 큰 미스터리 그리고 삶이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미스터리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신비를 풀기 위해서 많은 가설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꿈, 그 미스터리한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레드, 선. 이거 깰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하고 깰 레드, 때도 하는 선 거예요? 하고 레드, 선 하면 일어납니다. 할 때 또 레드, 선 하고 일어나죠. 근데 레드선이 무슨 뜻이에요? 최면할 때 그건 당신은 모르겠어요. 이제 잠에 듭니다. 그렇죠. 빠져듭니다. 빨간 태양. 눈을 아니, 약간 무슨 상징적인 약간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수리투리 마수리 약간 이런 주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꿈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해볼게요. 꿈을 자주 꾸시는 분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꾸세요? 저 되게 자주 꿔요. 젠제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꾸세요? 저 한 4-5번은 꿈을 계속 꾸는 것 같아요. 많이 꾸시는구나. 네, 저는 약간 이게 스트레스예요. 왜 꿈이 약간 렘 수면 단계에서 좀 불안정하고 좀 깊게 잠이 못 들 때 꾸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뭔가 내가 되게 개운함에도 불구하고 꿈을 꿨다는 사실이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꿈이 흑백이에요? 컬러예요? 근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 진짜 생생하다가도 일어나면은 이게 흑백인지 컬러인지 기억은 안 나고 주요한 사건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누구나 다 꿈을 꾸긴 하는데 그걸 기억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내내 꿈을 꾸는데 한 2번 정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꿈을 꾸는데 그게 같은 결말로 항상 이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 북한과 전쟁이 나는데 제가 현역 군인이어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북한군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저 혼자 이제 돌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나 제가 어떤 사람과 시비를 붙었는데 그분이 조직폭력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부하나 그런 조직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저를 상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이제 잠에서 깨거든요. 항상 좀 그런 루틴의 악몽을 좀 자주 꾸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제가 왜 이런 꿈을 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살 때 노이마님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0살이어서 미필이었고 그때 이제 노이마님께서 군대를 막 갔다 왔던 상태였어요. 근데 진짜 그때 노이마님한테 한 1년 내내 군대 얘기를 한 일주일에 5번 들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트라우마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가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봐요. 저는 사실 거의 꿈을 아까 노예마님 말로 보면 꿈을 많이 꾸겠지만 꿈을 기억 못해요. 저는 사실 최근에 기억하는 꿈이 언젠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냥 바로 깊게 자고 깨면 바로 아침이기 때문에 꿈을 꿔본 적이 사실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있나요? 꿨던 꿈 중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꿈 아예 어떤 꿈을 잊혀진 꿨지? 네, 거의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한번 꿈 관련해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 이제 꿈을 기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맡에 수첩을 놔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꿈을 썼던 것들을 단서를 적어 나가면 저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나폴스님이 꿈을 기억을 못하는 게 잘 주무시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숙면을 취하시는 숙면을 거죠.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건강한 유전자, 제 아빠의 유전자를 닮아가지고요 머리만 되면 바로 잡니다. 제 꿈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나폴스님처럼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원래는 꿈 되게 많이 꿨는데 최근 들어서 꿈을 잘 안 꾸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저 알 것 같아요. 마크님의 꿈 약간 오로지 만명되는 이런 꿈 아니에요? 아니 비슷한 건데 저는 진짜 저희 오로지가 아니라 저 진짜 소름 돋는 건데 꿈을 꿨는데 제가 미국 유학했을 때 같이 유학했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부자였어요. 그 친구네 가족이.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꿈에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오로지 잘 듣고 있어. 근데 나 어제 만들었는데 구독자 1조 명이다? 왠지 알아? 이거 다 돈으로 한 거야.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다 못 따라잡아. 이런 식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깼거든요.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진짜. 저 되게 얄팍하게 알지만 심리 바로 분석할 수 있을 진짜 것 같아요. 뭔데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이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반복적인 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큰 다음에는 반복적인 꿈을 안 꾸는데 제가 초중학교 때 진짜 반복적인 꿈을 자주 꿨어요. 주기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꾼 게 있는데 그 제가 죽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죽는 꿈을 꿨어요. 근데 죽는 게 막 진짜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뭐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윈도우가 꺼지잖아요. 그럼 그때가 윈도우 XP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XP 꺼지는 화면이 있어요. 그 윈도우 옛날 모양 그게 뜨면서 XP가 꺼지는데 그 윈도우 꺼지는 모양이 뜨면서 그게 죽음이다 라고 꿈에서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막 부모님도 죽고 제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거는 윈도우 XP 그 화면 꺼지는 거. 그러면서 계속 죽음을 접하면서 일어났는데 막 눈물 나고 엄마 막 찾아가지고 엄마 살아있는지 보고 막 이랬던 이런 반복적인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시뮬레이션 저도. 이론에 마크님이 그때부터 프로그램 하나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꿈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저희까지 이상해지는 기분이네.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꿈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화장실을 제가 갔어요. 그래서 소변을 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제가 진짜 소변을 본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쌌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쌌냐. 그래서 제가 나 진짜 화장실 가는 걸 정말 생생하게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어렸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꿈도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고 꿈 일기를 실제로 쓴 적도 많아요. 꿈을 꾼 적이 많아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꿈이 있었는데 항상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스미스 요원처럼 까만 선글라스와 까만 정장을 입은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쫓기는 꿈을 많이 꿨어요. 장소도 한 3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꿈에 나오는 장소가 그 쫓기는. 그래서 때로는 꿈에서 딱 그 장소가 눈에 보이면은 아, 나 또 쫓기는 꿈이네? 라고 의식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었는데 고대인들도 물론 꿈을 꿨겠죠? 그 사람들은 그럼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꿈은 주로 신과 같은 존재와 소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신탁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 주로 이제 신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거나 운명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전 지역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서도 꿈은 환자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동양에서의 꿈은 오래도록 길흉화복의 전복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죠. 이런 것은 전부 꿈의 신비력과 초월적인 기능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해몽서를 찾아봤었는데요. 이제 가장 오래된 거는 고대 수메르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니네베라는 곳에서 발견된 아슈르 바니팔 왕의 도서관 서판 가운데서 고대 바빌로니아의 해몽 안내서가 있다고 해요. 점토판으로 만들어진 이 해몽서에는 인간의 죽음에 관한 꿈,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 심지어는 알몸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도 종종 얘기가 나오는 그런 흔한 꿈들이죠. 고대인도 비슷한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내적 영역을 대상화해서 탐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의식이 발전돼 왔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의문을 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위 동기를 반성하고 사고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신념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기원전 2세기에 아르테미도루스라는 사람이 쓴 꿈의 열쇠는 원전이 남아있는 최초의 해몽서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이 원전이 전해진 문헌이고 프로이트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 아르테미도로스를 언급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인식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꿈꾸는 요셉, 다니엘의 해몽 등 꿈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받고 해석해서 기적을 선보이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고대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에서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꿈의 어떤 신비한 기능 또는 예견적인 그런 주술적인 기능으로는 태몽이 있죠. 태몽이 사실 동아시아 문화권에 가장 흔하고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문화이기도 한데 혹시 자신의 태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태몽을 꾼 게 있는데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어머니의 몸을 이렇게 칭칭칭칭 감았대요. 그게 제 태몽이라고 하고 반대로 저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도 비슷한 태몽을 엄마가 꾸셨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때 여동생을 가졌을 때는 작은 뱀들이 길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대요. 동생과 저 둘 다 뱀이 나왔는데 저는 엄청나게 큰 구렁이였고 동생은 그냥 뱀이 엄청 많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같은 동물이 계속 나왔다는 게. 맞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태몽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저희 집이 옛날 제주도 집은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채라고 바깥채가 있는데 안채라고 하는 이제 집에 가장이 사는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이제 아버지들이 사는 가장 메인 집에 용마루에 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용인지는 모르겠고 황제가 될 운명 아니에요? 용이면은 왕이 될 제가 운명? 용띠거든요. 그래서 용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약간 의미부여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꿈을 약간 이제 그렇게 의미부여할 수 있고 구렁이일 수 있는데 뱀이 점점 커져가지고 구렁이가 되고 이무기가 되고 용처럼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길을 걷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방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대요. 뭔가 보니까 사방이 밭인데 너무 궁금해서 이제 밭에 내려가서 뭐를 하나 뽑았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고구마인데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나게 큰 고구마라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이제 집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태몽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고구마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뭘 뽑는다는 거는 약간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해결했을 때 꾸는 거라서 만약에 노이만님의 어머님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노이만님을 막 갖기 위해서 엄청 고민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 않을까. 제 태몽은 좀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그런 동물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기 자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벌거벗은 아이를 보고 있었고 엄마가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그 아기를 품에 안아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렸는데 약간 빛이 나왔다. 약간 신화인데요. 신화 햇빛이 같은. 동시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태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주 넓은 바닷가 해변가에서 되게 커다란 조개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뭐 진주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커다란 조개? 그리고 저는 남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동생을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꾼 꿈도 전 기억이 나요. 꿨던 꿈은 또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였는데 아기 상어가 되게 상처 입은 아기 상어가 저한테 뛰어들더니 그 어린 남자아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쫓기고 있는데 제가 숨겨주고 그런 꿈을 꿨었어요. 동생 태몽을 꾸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태몽은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민간요법처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건강과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투사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냥 의미부여인 거죠? 그렇죠. 근데 다들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태몽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태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런 게 뭐야? 그게 뭐야? 막 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약간 문화적인 영향이 좀 강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이제 역사 보면은 박혁거세가 뭐 알에서 태어났다. 그게 이제 실제로 박혁거세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태몽을 꾼 거를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주로 약간 중요한 인물이나 위대한 인물의 탄생설화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반인들과는 달랐다. 아예 뭐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다. 이런 어떤 신비성을 더 주기 위해서 후에 붙여졌다는 설도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꿈은 이제 영웅의 탄생설화, 나라의 건국에 관련된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서양에서는 이제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야기가 있죠. 중요한 전투 전에 꾼 꿈이 그의 그 운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유세비우스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기에 따르면은 그가 이제 밀비아누스 다리 전투라고 되게 중요한 전투 전에 꾼 꿈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늘에 황금빛으로 둘러싸여 빛나는 십자가가 내려와서 천사가 이제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이로 인해 너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서방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성계의 꿈이 있었는데요. 정도전이 지은 몽금척과 수보록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꾼 꿈과 그 해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안변에 살 때 여러 집의 닭들이 일시에 울고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나오고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떨어지는 꿈을 연이어 꾸었다고 해요. 되게 심란했었나 봐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있던 무학대사가 이걸 해석해줬어요. 닭이 꼬기오라고 우는데 이를 한문으로 쓰면은 고기위, 높고 귀한 자리래요. 그래서 왕이 된다. 그리고 석가래 3개를 짊어진 형상을 이제 뒤에서 보면은 획이 가로로 3개 있고 사람의 등이 이제 세로로 있으니까 왕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왕이 될 거란 꿈이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고 거울이 깨지면은 소리가 나니까 이는 큰 경사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다. 왕이 될 거다. 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학대사는 그 꿈 해몽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석왕사라는 절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명론 같은 거죠. 얘는 원래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였어.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거야. 라는 건데 사실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또는 이렇게 약간 회의적으로 보자면은 잘된 사람이 알고 보니 나는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 라는 식으로 사후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후 약방문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고대에서는 주로 꿈을 주술적인 역할 또는 어떤 운명, 신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요. 꿈이 처음으로 이제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된 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예요. 이제 신비의 영역에서 탐구하고 실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바로 프로이트, 심리학의 시작을 했다고 하는 프로이트로 인해서 정신 분석의 도구가 되었는데요.
프로이트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 게 혹시 있거나 기억에 남는 이론들이 있으신가요? 저 프로이트에 대해서 하나 아는 게 그 성에 대해서 관련된 거. 제가 이제 프로이트를 공부해서 안 건 아닌데 그 잠깐 이렇게 얕게 몇 개 주워 들은 걸로는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다 성으로 귀결시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는 행위도 내가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서 더 나은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성으로 귀결되게 했다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죠.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명화된 표현이에요, 사실. 맞아요, 좀 맞아요. 더, 네, 그렇죠. 좀 더 본능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유명하죠. 리비도라고 하는데. 프로이트 하면은 그 빙산이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거기에 이제 이드랑 에고랑 슈퍼에고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랑 그 다음에 자아랑 초자로 했던 게 기억나고 저는 좀 더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랑 그 여자 있는데 네 글자. 일렉트라 컴플렉스. 네,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딸이 엄마한테 아니면 아들이 아빠한테 갖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몰랐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고 했어서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론은 심리학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죠. 오이디푸스는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게 맞는데 일렉트라는 후에 프로이트의 제자인 융이 조금 더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이트의 딸인가도 네, 맞아요. 심리학자 아니에요? 네오 프로이트 학파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오 프로이트 학파도 있는데 사실 행동주의가 나오고 인지주의가 나오는 식으로 심리주의가 발달이 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상당히 반박을 많이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실증적으로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잖아요. 아이한테 뭐 아버지에 대해서 뭐 그걸 느끼니? 뭐 이렇게 물어봐서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무의식의 존재도 이게 뇌파를 통해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심리학의 시작이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그 정신 분석학이 아직도 유효하게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만큼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죠. 다른 분들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저도 이걸 학교에서 배웠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대상이 어머니고 어머니에 대한 뭔가 사랑, 에로스의 감정을 느끼고 또 어머니를 차지한 아버지에 대한 뭔가 증오의 감정을 느낀다. 근데 아빠는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증오를 접고 그거를 아빠에 대한 선망으로 바꾸게 된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동의하세요, 혹시? 저 잘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자아이한테도 똑같이 여자아이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차지한 엄마에 대한 뭔가 그걸 느끼고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프로이트 자체,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아빠한테 이런 걸 겪었던 게 아닐까요? 사실 그런 해석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걸 해석할 때 그 주요 도구로 삼은 게 프로이트 자신이거든요. 프로이트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자기의 내면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서 탐구하다가 이제 나온 이론들인데 사실 이런 거는 그 프로이트가 살던 시대적 배경도 봐야 돼요. 그때 이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억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억압됐던 어떤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가 하면 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론도 좀 나오지 않았나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랑 아버지랑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랬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아버지랑 관계가 좋아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제가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았는데 프로이트의 말을 딱 들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완전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을 못 하겠네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에 사실 근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세 불안이에요. 남자 아이가 성기를 처음에 봤는데 여성은 없고 남성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없어질 수도 있나? 라는 걸로 처음 발현되는 게 이제 거세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그 어떤 정신적 역동들이 파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대에 많은 의견이 분분한 이론이긴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엔 당연히 남자의 권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남자의 성기가 사라지는 거세 불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도 만약에 나는 저게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여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 시대적 배경이. 성기가 뭔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말인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다는 건데 권력을 지금 잃을까 봐. 같은 이제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다른 해석이 되지 않을까. 다르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죠. 노이만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준 걸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프로이트가 이런 가설 같은 걸 주장을 할 때 뭔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고안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인가요? 상담하면서 나온 이론들은 대체로 그 임상이라고 해요. 상담을 하고 그 기록들. 프로이트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떠오른 생각 가지고 이론을 쓴 게 아니라 그런 증상, 히스테리적인 증상이 있는 정신 질환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쌓인 어떤 임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론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주요한 정신 분석의 수단으로 삼았죠. 이때는 최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사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아주 깊이 파고들었어요, 프로이트는. 이전에 그런 정신 분석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과 달리 아주 깊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사실 무의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대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거죠. 프로이트는 그럼 근대 철학,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프로이트가 이제 근대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꿈이라는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현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석이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생각했지만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의 의미와 그 이유, 꿈을 꾸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 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더해서 그 이전에는 꿈이라는 거를 약간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의 계시다,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신성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게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결국에는 우리 자아에서부터 올라온 것도 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네요. 프로이트가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는 지성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이제 신에서 이성으로 이제 바뀌는 시대였는데 프로이트는 과연 이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진리일 수 있는가? 이성 안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고 인간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또는 잘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다면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존재마저도 그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포스트 모던의 시작을 열은 철학자로 불리기도 해요. 프로이트는 이제 꿈을 정신 분석의 한 대상으로 삼아서 꿈 이론을 체계화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인 무의식이나 자아, 초자아, 원초아, 리비도 등의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아랑 초자아, 원초아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이 개념을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나뉘는지. 자아는 자기가 이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나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자아고, 이제 원초아는 아주 본능적인, 아무런 도덕이나 뭐 선, 악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전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욕망을 원초아, 이드라고 하고요. 슈퍼에고라고 불리는 이제 초자아는 도덕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회적인 금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경우를 예로 삼자면은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드, 원초아라면은 어머니와 친자적인 관계, 사회에서 규정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 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초자아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머니와 본능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와 자녀, 그 사이의 역할 관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프로이트가 확립을 했는데요. 그는 이제 환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상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상 기법의 자유 연상을 위한 접근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이야말로 환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풍부한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실어증이나 마비, 환청과 같이 해당 기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수수께끼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사람들은 그냥 히스테리라고 그냥 다 통칭해서 불렀는데요. 의학이 발달하던 시기에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증상이었던 히스테리는 골치 아픈 난제였고 당시 의사들은 히스테리를 여성의 병이라고 하면서 자궁이 그 원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여성뿐만이 아니었고 프로이트는 이들의 치료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그의 친구 브로이에르와의 연구를 통해서 히스테리 증상을 가진 환자가 최면에 걸려서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심중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에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묻혀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꿈은 그러한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통로라고 생각했고 모두가 꿈을 꾼다는 것은 곧 모두가 히스테리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꿈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최면 얘기하셨잖아요. 히스테리 환자가 최면에 걸린 후에 이제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증상이 호전됐다고. 근데 이 최면이라는 게 꿈을 꿨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꿈이랑 이제 최면이랑 연결되는 그 연결성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 프로이트의 그 스승이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한 의학자였고 정신질환을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최면이 굉장히 치료에 유효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식을 잠재우고 좀 더 깊이 있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였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의식의 세계로 억지로 빠지게 하는 수단이라면은 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무의식으로 빠지는 수단인 거죠. 최면은 막 앞에서 이렇게 막 종도 막 흔들어야 되고 막 시계도 막 흔들어야 되고 레드 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꿈은 그냥 내가 잠들면은 내 의식의 어떤 경계가 풀어지면서 바로 잠겨있던 무의식의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최면도 인위적으로 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꿈과 최면의 차이라고 했을 때도 글쎄요. 그 안에 있는 무의식을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사실은 꿈이라는 것 자체가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투영된 건데 그거를 이제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이 없거나 날아갔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을. 나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보는 방법이 최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최면 신기하네요. 저는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TV 보면은 막 최면으로 전생 체험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전 그거 다 짜고 치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최면이 있었네요. 그쵸. 되게 이때는 유효한 치료의 수단으로 쓰였었어요.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그게? 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요. 전생에 뭐였을까? 그 알 이런 거 보면 하긴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거를 인정해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 전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꼬마애가 최면으로 되게 옛날의 얘기를 100년 전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내가 어디 살았는데 그거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걔가 뭐 책을 읽었다고 했나 아니면 그 옆집 할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례가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전생이라는 게 없다고 왜냐면 최면으로 전생을 밝혀버리면 또 전생이라는 게 연결돼 버리는 거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최면이라고 해서 전생으로 들어갔던 것도 결국에 무의식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읽었던 거를 내 얘기 마냥 생각해버린 거죠. 그 비판에서는 그 무의식이라는 게 사실 다 만들어진 거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최면이 그 꿈이랑 이렇게 완벽히 구분이 된대요. 이 최면 상태는 수면이랑 각성의 중간적 특징으로 잠들 때의 상태와 비슷하나 수면과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지식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꿈을 이제 무의식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프로이트는 그래서 꿈이란 정신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며 인간 정신의 가장 내면에 위치한 무의식의 내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꿈을 해석하는 작업은 정신 분석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프로이트는 꿈 연구를 통해서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고 1899년에 그 유명한 꿈의 해석을 발간해서 정신치료의 길을 연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오해를 많이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마크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성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학자로 많이 비춰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꿈이라는 것은 어쨌든 억압된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이트의 시대에 가장 많이 억압된 인간의 욕망이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주로 성에 관련된 것이 억압되어서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그것을 이제 리비도, 이제 성의 욕구, 에너지라고 봤고 그것이 제대로 이제 분출되지 않고 억압되고 뒤틀리면은 이런 식의 증상으로도 나오게 된다라는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와는 좀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통념과는 달리 어떤 성에 대한 욕망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어떤 그런 리비도라는 이론이 유효하지 않다고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프로이트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게 프로이트의 의자거든요. 그 의자가 뭔지는 사실 모르는데 그냥 프로이트의 의자는 그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난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그 의자가 그냥 우리가 아는 의자가 아니라 거의 침대처럼 눕혀져 있는 의자예요. 정신 분석 상담의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현대의 정신 상담을 생각하면 상담자와 마주 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거나 그런 형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신 분석은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얼굴을 보면 안 되고 환자가 거의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거나 다른 먼 곳을 응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의식에서 멀어져야지 무의식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게 의사의 얼굴 보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의식을 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이제 생각하겠죠. 그렇죠.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을 대해서 이제 그걸 걸게 되죠. 결계들을.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라고 해요. 자유연상 기법이 그거거든요. 그냥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막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상징들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담자의 어떤 통찰력이나 그 깊이 있는 그런 그 해안이 중요한 분석이 정신 분석이에요. 약간 프로파일러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재밌네요. 그래서 상담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상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리 기법이기도 해요. 마치 점집이나 사주처럼. 맞죠? 똑같은 사주인데 어떻게 해석하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군대 처음에 입대하면은 다 같이 이제 정신 상담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담관님이 다 부대마다 한 명씩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새로 온 신병들 다 모아놓고 정신 분석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나무를 그리라고 하거든요. 전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걸로 이제 사람 성향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맞추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간 군대 동기 중에 저보다 이제 한 살 형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거에 너무 강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무를 그리는데 정말 완벽하게 그리는 거예요. 막 나무에 색칠도 하고 나뭇잎 하나하나 이렇게 색칠하고 딴 사람 이미 끝났는데도 20분 뒤까지 계속 이걸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되게 정성 들여 쓰네. 저 사람은 되게 칭찬받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무를 그리는 것조차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발현돼서 그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림 그리기 해가지고 나무 안에 옹이 있잖아요. 옹이가 이제 그 애가 삶에 대해서 겪었을 때 이제 몇 번의 고난 이런 걸 겪었는지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나무의 기둥의 크기라든지 뭐 뿌리가 이제 부모님의 뭐 이런 베이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림 치료나 이런 거 심리 치료 이런 걸 해가지고 저 최근에 그 집사부일체 봤는데 집사부일체에서도 그 게스트들 불러다가 비 오는 날에 자기를 그려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걸 다 해석하는 것도 있었는데 좀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흥미로운 정신 분석의 길을 여신 분이죠. 프로이트의 제자로 한번 이번에 가볼까요? 프로이트의 제자는 칼 융이에요.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을 창시했다면 융은 분석 심리학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프로이트가 칼 융을 굉장히 아꼈고 그의 후계자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자로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견해 차이로 갈라서면서 완전히 좀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융은 꿈이 무의식으로 이르는 왕도라는 점에서는 프로이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이트가 꿈을 억압된 욕망을 투사한다 라고 본 것과는 달리 융은 꿈을 조금 더 꿈에 어떤 심도 있는 의미를 더 팠어요. 꿈이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상징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 융은 이것이 그냥 인간의 욕망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꿈은 목적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 꿈이 나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가 꿈의 미래를 예견한다고 봤던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동시성이에요. 동시성이라는 것은 두 사건이 동시에 혹은 근접한 시간에 독립적으로 따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혹시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거나 누군가를 꿈에서 봤는데 그 사람을 예기치 못하게 만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 꿈에서 본 건 아니고 그 옛날에 막 여자 좋아하면은 와 오늘까지 얘한테 연락 안 오면은 나는 얘를 포기한다 하면 연락이 오고 뭔가 얘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딱 길 가다 우연히 만나고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저는 옛날에 인터넷에서 약간 괴담 같은 거에서 읽었는데 약간 소름 끼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이미지를 보고 네티즌들이 아, 나 저 사람 꿈에서 봤어 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 꿈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시물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정말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데자뷰 같은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꿈 꿨는데 그 사람이 전화 왔다 이런 거 안 받아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근데 막 그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연락 한번 해볼까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그쵸. 의미 부여일 수도 있는데. 그쵸, 저 의미부여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왜 여자친구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원래 그러니까 하는 어차피.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딱 내가 할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걔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연락 한번 해볼까 하는 타이밍이 오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연락하려고 딱 했는데 걔가 나 지금 너한테 쓰고 있었어.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우연이라고 좀 보고. 약간 그거 같아요. 기우제 지내는 게 비 오라고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에요?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온다.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제가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이 안 생기고 바로 이제 메시지를 읽은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컴퓨터 죽돌이 핸드폰 켜놔가지고 카톡을 막 해놓은 거 아니었어요? 카카오톡 정말 죽돌이. 꿈과 로망이 없는 오로지입니다. 저 그거 생각나는데 그 옛날에 저 어릴 때 되게 유행했던 책 시크릿이라고 있는데 그게 내가 성공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융하고도 좀 연결되면은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정말 된다. 이런 개념으로도 되지 않을까. 시크릿도 무의식의 힘 또는 무의식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힘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로맨틱한 내용이긴 해요. 마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거 만화책이었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내 꿈에 누군가가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해서 내 꿈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저는 좋아했었어요. 꿈 귀신 나오면 어떡해요? 전 북한군 막 나오고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억압된 욕망을 투영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투영되거나. 저는 약간 트라우마적으로 해석하고 싶네요. 군대는. 뭔가 한국에서 저는 이것도 약간 문화적인 게 있다고 보는데 이따가 이제 융에서 집단 무의식에도 나오겠지만 한국인들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 중에 하나가 수능 보는 꿈 그리고 이제 군대 가는 꿈 그런 꿈들이 좀 문화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은 이런 아까 마크님이 얘기했던 것들 누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났다든지 이런 게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심층적인 정신적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해요. 예지몽이라든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꿈을 꾸는 거, 텔레파시, 경고와 같은 꿈. 인터넷에 보면은 뭐 할머니가 내가 어디 막 배를 타려고 했는데 가면 안 돼! 라고 잡아서 안 탔더니 되게 죽을 뻔한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런 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그는 꿈이 보상적이라고도 했습니다. 꿈이 어느 정신 구조가 치우쳐 있을 경우에는 그것과 상반되는 것을 보여주거나 경험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몹시 부끄럼을 타는 사람이 파티에서 주목받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꿈을 꾸거나 크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꿈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이 꿈은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또 상징은 꿈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표현된 무의식은 의식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도 비논리적인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상의 무의식적인 측면은 꿈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는 집단 무의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것이 이제 융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여러 욕구들이 의식의 주인인 자아에게 눌리고 통제되고 변형이 되어서 의식 아래 깊이 잠긴 것이 무의식이라고 한 반면에 그리고 이런 무의식은 개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로만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치만 융은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정신분열증이나 어떤 텔레파시, 데자뷰, 빙의 같은 것들은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어도 나타나는 무의식인 거죠. 그래서 융은 이러한 무의식은 개인적인 욕구가 아닌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녀온 오랜 본성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단 무의식을 통해 인류는 개인을 벗어나서 집단의 역사적인 상징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집단 무의식은 100만 살 된 영혼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지혜의 보고이자 영감의 원천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신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자아를 알려면 자기 자신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산물인 신화, 민속, 예술 등에 나타나는 상징 속의 집단 무의식 또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융의 관점에서가 이제 태몽이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문화에서 갖고 있는 뭐 뱀이라든지 이런 용이나 갖고 있는 그런 상징들이 투영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와, 좀 설득이 되시나요? 융 멋지네요. 멋지긴 한데 사실 심리학계에서는 융을 분석의 도구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오히려 약간 철학적인 측면이나 문학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융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을 더 깊이 있게 파기도 하는데 상담의 측면에서 보기에는 정말 어렵죠. 한 현자쯤 돼야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